무고한 장난이 전 세계적인 논란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유튜브 스턴트 영상이 예상치 못하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과 관련된 삶을 바꾸는 사건으로 이어진 이야기를 탐구해 볼게요. 하지만 두 명의 순진한 여성이 어떻게 국제위기를 촉발하고 고위급 외교 갈등을 일으킨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을까요? 이 사건을 풀어나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비밀과 전략적 움직임의 그물망, 그리고 영향력을 추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알아볼게요. 자,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빠져봅시다. 1. 김씨 일가의 권력 투쟁. 북한에 관해서라면 세상은 종종 김정은의 철권 통치에 주목하죠. 하지만 그의 이복형 김정남의 이야기는 흥미와 복잡성을 더해줍니다.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김정남은 한때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와의 불화로 결국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죠. 김정남은 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라 불리는 마카오를 새 거주지로 선택했어요.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비싼 시계, 고급 와인, 그리고 큰돈이 걸린 도박을 좋아했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가지 설은 2001년에 일어난 큰 사건을 지목해요. 김정남은 두 명의 여성과 4살 아들과 함께 위조된 도미니카 여권으로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려 했어요. 나리타 공항에서 그는 베이징으로 추방되었고, 이 사건은 아버지 김정일이 중국 국빈 방문을 취소할 정도로 큰 망신을 주었죠. 하지만 이 사건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스위스에서 공부한 김정남은 북한의 개혁을 주장하며 더 개방적이고 시장 중심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제안했어요. 그의 진보적인 아이디어와 비판은 위협으로 여겨졌고, 아버지가 그를 자본주의자로 변하고 있다고 여겨 망명을 시켰다는 믿음이 있어요. 상황은 김정남의 이복동생 김정은의 등장으로 더 어두워졌어요. 전략적 무자비함과 편집증으로 알려진 김정은은 가족 내 어떤 반대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았어요. 그에게 김정남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잠재적인 경쟁자였죠. 망명 생활 동안 김정남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예를 들어,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 같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원으로 활동했다는 주장도 있었죠.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는 정보가 매우 귀중해요. 그가 사망 직전 중앙정보국 요원과 만났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2017년에 김정남이 사망한 상황은 더 많은 의문을 낳았어요. 그는 당시 현금 16억 원, 미국 달러로 약 12만 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단순히 여행 경비였을까요? 아니면 비밀스러운 거래의 증거였을까요? 게다가 그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에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추측도 있었어요. 이 쿠알라룸푸르 사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의 평범한 아침, 세계 곳곳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한 터미널을 오가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인도네시아 출신 시티 아이샤와 베트남 출신 도안 티흐엄, 두 젊은 여성이 초조함과 집중이 섞인 모습으로 또 하나의 평범한 장난을 준비하는 듯 보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동은 그저 장난스러운 행동의 연장선처럼 보였을 거예요. 김정남이 공항을 지나갈 때 도안이 다가가 그의 눈을 천으로 살짝 가렸어요. 잠시 후 시티가 앞쪽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했죠. 겉으로 보기엔 웃음을 위한 장난처럼 보였지만 이 상황의 진실은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의 두 젊은 여성이 어떻게 이렇게 비범하고 중대한 순간에 얽히게 되었을까요? 시티 아이샤는 인도네시아의 소박한 가정에서 자랐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녀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이주했죠. 마찬가지로 베트남 출신 웨이트리스 도안 티흐엉은 온라인 모델링과 소규모 장난 영상에 참여하며 이름을 알리려 했지만 성공은 멀기만 했어요. 두 여성은 일본 장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라고 소개한 남성에게 접근을 받았어요.
그는 장난 하나당 13만 원, 미국 달러로 약 100달러, 이라는 매력적인 금액을 제안했죠. 이는 해외에서 생계를 꾸리려 애쓰는 두 젊은 여성에게 큰 유혹이었어요. 그들은 낯선 사람의 손을 잡거나 물을 뿌리거나 기름을 바르는 등 무해해 보이는 장난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2017년 2월, 그들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했고 소위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다음 타겟을 지목했어요. 그들은 이전 장난과 다를 바 없다고 믿었고 천을 사용해 빠르게 떠나라는 지시를 따랐죠. 하지만 이전 장난과 달리 이번 접촉은 김정남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이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줄 몰랐고 이 만남은 김정남이 공항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게 했어요. 그는 불편함을 호소했고 상태가 악화되며 긴급 의료 조치가 필요했지만 추가 치료를 받기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건은 두 평범한 젊은 여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순간에 어떻게 휘말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졌어요. 안전, 국제관계, 그리고 행동의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끌려 들어가는 잠재적 위험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죠.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10초간의 특별한 부탁이 있어요.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돼요. 이 채널을 정말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프로그램을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할게요. 3. 피해자일까? 악당일까? 소위 장난이라 불린 사건 이후 시티와 도안, 두 젊은 여성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마주했어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김정남과 관련된 고도로 조직된 음모에 휘말리며 복잡한 상황에 얽혔죠. 무고한 행동으로 시작된 일이 순식간에 그들의 삶을 뒤바꿨어요. 시티와 도안은 말레이시아 당국에 체포되었고 이로 인해 2년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배우의 숨은 손길에 대해 의문을 품게 했어요. 두 여성이 체포되었을 때 그들은 리얼리티 TV 장난에 속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회의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들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액체를 문질렀다고 인정했지만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몰랐다고 주장했죠. 전문가들은 그 액체가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백스, 였음을 밝혔어요. 흥미롭게도 백스는 손바닥에 묻었을 때는 눈에 닿았을 때보다 독성이 덜해요. 이로 인해 두 여성이 경미한 증상만 겪고 살아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 정교한 음모를 누가 조직했으며 왜 그랬을까예요? 흥미로운 세부사항 하나는 김정남이 특정 응급 상황에 사용되는 의료 해독제를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이는 그가 공격을 예상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조사 결과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4명의 북한 남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또한 북한 국적의 리종철이라는 인물이 처음 체포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죠. 여기서 더 큰 국가 차원의 음모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잘못된 장난이었을까요? 이어진 재판은 외교적 긴장과 법적 논쟁으로 가득했어요. 시티와 도안의 변호팀은 두 여성이 속았으며 조직자들의 진짜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그들은 두 여성이 유해한 행위에 고의로 연루된 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그들은 옷을 급히 세탁하거나 당국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낳아요.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의 심각성을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2년간의 치밀한 조사와 법적 공방 끝에 2019년 3월 시티에 대한 혐의는 외교적 압력과 충분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어요. 하지만 이는 완전한 무죄는 아니었고 추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채였죠. 현재까지 새로운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어요. 도안의 경우
2019년 4월에 더 가벼운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며 감형된 형을 받았고 더 무거운 처벌을 피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드라마가 아니라 정치적 음모, 법체계, 그리고 비범한 상황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취약성에 대한 더 넓은 질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의가 정말로 구현되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여성은 더 큰 정치적 게임에서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4. 정치적 후폭풍. 거짓의 그물 김정남 사건은 북한 지배층 내부의 혼란을 조명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어요. 말레이시아와 북한 간의 전례 없는 외교 대립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불쾌한 사건이 발생한 후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관련 용의자 4명을 넘기라고 요구했지만 북한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모든 말레이시아인을 북한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는 매우 긴장된 상황을 만들었죠. 핵심 쟁점은 김정남의 신원에 있었어요. 북한은 그가 여권에 적힌 김철이라는 시민이라고 주장하며 즉시 송환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말레이시아 당국은 조사를 계속하며 단호한 태도를 유지했죠. 긴장이 고조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북한 대사를 추방했고 이에 대응해 북한도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했어요. 두 나라의 외교 관계는 거의 완전히 단절되었고 이는 이전까지 강했던 양국 관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어요. 이 사건 전까지 말레이시아는 북한에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죠. 국제사회는 빠르게 우려를 표명했어요. 미국과 한국 같은 국가들은 이 사건을 북한이 해외에서 인식된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비판했어요. 또한 금지된 물질이 사용되었다는 보고에 따라 북한이 미사용 물질을 사용했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어요. 북한 문제 전문가였던 빅터 차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북한 지도부가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세계에 보냈습니다. 김씨 일가의 전략의 전문가인 정치분석가 정혜련은 이것이 단순히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의 국경 너머 영향력과 결의를 강조하는 전략적 메시지였다고 강조했어요. 사건 일주일 후 김정남의 유해를 보관 중인 시설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보고가 나오며 상황은 더 미궁에 빠졌어요. 이 시도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누가 연루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김정남 사건과 그로 인한 외교적 복잡성은 북한 정권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주장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이는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었고 북한의 전략과 더 넓은 의도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을 촉발했어요. 이러한 전개는 국제관계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남겼고 주권과 국제 외교가 얽힌 복잡한 상황에 글로벌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김정남 사건은 김정은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더 큰 전략의 일부일 뿐이에요. 수년간 그는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지도력을 확고히 하고 정권 내 절대적 충성을 보장했어요. 5. 숙청 김정은이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 후 지도력을 이어받았을 때 국제 언론과 비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고위 관리들과 일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였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13년에 그의 삼촌 장성택이 불충 혐의 등으로 기소되며 제거된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장성택 본인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가까운 측근, 포함하여 그의 누나와 2명의 북한 대사 장용진과 장용차, 그리고 장성택의 조카와 두 아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조치들은 중요한 질문을 낳죠. 왜 가족에게까지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을까? 보고에 따르면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1년 후인 2012년 8월, 장성택은 당시 중국 주석 후진타오와 논의에 참여했어요. 그는 김정남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지도 체제를 모색하며 외부 지원을 얻으려 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계획은 김정은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중국 고위 관리 저우융캉에 의해 누설되었다고 해요. 그 결과 평양의 권력 장악을 강화하는 일련의 결과가 이어졌어요. 이러한 내부 역학은 권력 공고화가 종종 중대한 의도적 행동을 수반하는지도 환경을 조명해요. 이러한 내부 움직임 외에도 북한은 엄격한 정치적 통제, 국제적 고립, 식량 부족, 제한된 개인 자유 등 상당한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이러한 요인들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사회에서 이렇게 고립된 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정치적 숙청이나 내부 공고화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정은의 권력 상승에는 깊이 개인적인 이야기도 얽혀 있어요. 6. 김정은은 전 연인에게 무슨 짓을 했을까? 김정은의 삶에는 한때 그의 마음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있어요. 그녀는 누구이며 왜 그들의 관계는 그의 아버지의 철권 통치로 갈라져야 했을까요? 이 여성은 북한의 유명한 가수이자 모란봉악단의 리더인 현송월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흥미롭고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정권의 중심에서 사랑, 권력, 배신의 소문으로 이어졌을까요? 김정은과 현송월은 10대 시절에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들의 로맨스는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에서 돌아온 2000년대 초반에 꽃피웠다고 해요. 한국의 보도에 따르면 그들의 관계는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대 때문에 비밀에 붙여졌어요. 그녀의 엄청난 인기에도 불구하고 현송월은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졌죠. 왜일까? 그녀는 김정은보다 5살 많았고 북한의 엄격한 계층 구조에서 가수라는 직업은 여전히 낮은 지위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북한에서 현송월은 외모뿐만 아니라 모란봉악단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해요. 이 악단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명성을 얻은 국가 공인 팝 그룹이에요. 서양 팝 그룹과 달리 모란봉악단은 정권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노래를 공연해요. 그녀의 인기곡으로는 병사의 발걸음, 평양을 사랑해, 말 위의 소녀, 우리는 당의 군대 등이 있어요. 김정일의 반대로 인해 김정은은 관계를 끝내야 했어요. 이후 현송월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일본 소식통에 따르면 그녀는 북한 장교와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고 해요. 한편 김정은도 결혼하며 새 삶을 시작했죠. 하지만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한 후 김정은이 현송월과 관계를 재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평양 내부에서 돌았어요.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에요. 독재 지도자의 전 연인이라는 위치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역사는 통치자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린 사례로 가득하죠. 2013년 김정은이 현송월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북한법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콘텐츠를 유포한 혐의로 연루되었다고 해요. 이에 따라 그녀와 관련된 이들은 심각한 결과를 맞았다는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북한은 신중하게 조작된 내러티브와 소문이 뒤섞인 나라예요. 놀랍게도 다음 해 현송월은 국가예술인대회에 참석하며 국영 텔레비전에 다시 등장해 그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잠재웠어요. 2017년 현송월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며 가수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 인물로 거듭났어요. 그녀는 김정은과 함께 고위급 행사에 자주 등장하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의 공식 부인이 가끔 공개 행사에서 사라지며 현송월이 단순한 전 연인이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심지어 현송월이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일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어요. 일부 소식통은 그녀가 김정은과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증가하는 존재감과 영향력은 그녀가 김씨 일가를 제외하고 가장 큰 힘을 가진 인물일 수 있음을 시사해요.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주요 인물로 떠오른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도 있을까요? 현송월의 유명 가수에서 주요 정치 인물로의 여정은 많은 질문에 답을 주지 않은 채 남아 있어요. 그녀는 정말로 북한의 불투명한 정치 체계에서 힘있는 인물일까? 아니면 정권에 의해 신중히 조작된 역할일까? 그녀의 존재는 김정은의 최측근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는 국가의 미래 역학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북한은 진실과 허구의 경계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신비로운 나라로 남아 있어요. 비밀에 기반한 국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드러날까요? 현송월의 권력 상승이 북한 내 그녀의 진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김정은의 철저히 통제된 이미지의 또 다른 층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7. 한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 북한과 한국은 깊고 복잡한 역사를 공유하며 긴장과 분단의 세월로 형성되었어요. 같은 유산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종종 대립하는 위치에 있어요. 2013년 한국 내 반북 시위 물결 이후 긴장이 새로운 정점에 달했어요. 이에 대응해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향한 극단적인 조치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죠. 북한은 위협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현대적 통신수단이 부족했어요. 왜 이게 문제가 되었을까?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공식 전화선을 끊었고 이메일 같은 전자채널은 그들의 방식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한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했을까? 정권은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해 공개 성명을 통해 분명하고 섬뜩한 경고를 보냈어요. 그들은 예고 없는 강력한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며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죠. 한국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며 어떤 공격에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러한 공방은 단순히 위협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북한의 구식 전술 의존은 정권 내 더 깊은 체계적 문제를 반영하는 걸까? 그리고 이는 디지털 전략이 지배하는 시대에 지도부의 권력과 소통에 대한 인식을 무엇에 대해 말해줄까? 이런 사건들은 북한을 고립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적응하기 어려운 국가로 강화하며 그에 대한 내러티브를 계속 형성해요. 김정은과 관련된 사건이 충격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더 크고 전략적인 움직임의 일부일 뿐이에요. 군 내 재조직 노력에서부터 고위 관리 제거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도전도 중화하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줬어요. 이 사건들은 외부 세계에선 충격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북한 내 복잡하고 종종 잔인한 권력 역학을 강조해요. 김정은이 통제를 강화하며 국가와 국민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생존과 통제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권에 의해 가려져 있어요. 오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에 대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